자, 이제 시행자 들어갑시다. 도해정리 11표에 세 가지 시행자. 자, 이거는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보면 이게 환지란 거에 갔기 때문에 환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그렇지 않은 경우 지자체 등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같은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항상 이거부터 우리가 따졌던 거죠. 민간 당사자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시켜주고 안 될 때 행정청이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은 구조인데 개선 사업이다 그러면은 달동네요. 능력 없어서 못 시킵니다. 반쪽짜리로 한다? 반쪽짜리 기반서만 고쳐주는 건 원래부터 행정청이 하는 것이지 민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두 경우를 다 생각해도 여기서는 민간이 될 수가 없다. 민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공이 나섭니다. 여기라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는 여기는 둘 다 돼요. 둘 다 돼. 여기는 조합만 됩니다. 민간에 아예 안 되느냐, 둘 다 되느냐, 조합만 되느냐, 이 구조부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두 가지 경우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라면은 정비법에만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하고 싶으면 조합을 설립해야만 된다. 그런데 그 수가 20명 미만으로서 재개발 사업할 때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안 해도 된다. 그것 때문에 결국 토지 등 소유가 되는 것은 재개발 사업만이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안 하고 다른 데서 시행자가 나왔다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결국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의 정비 사업이니까 개발 사업이랑 비슷한 부분이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개발법에서 환지 방식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 여기라면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다 되는 건 재개발이고 여기는 특수한 사업인데 생각해보니까 안 된다 그랬고 여기는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것만 되는. 그래서 항상 정비법도 조합을 논할 때는 저쪽에서는 개발조합이 하나지만 여기는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을 나눠서 보셔야 되고 이 중에서도 둘의 차이가 원칙, 예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틀을 잡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가 되고요. 이때도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민간인이 아예 안 된다면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원칙적 시행자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럼 원칙적 시행자가 어떻게 되나? 근데 그것도 둘로 나눠지잖아. 다시 성질상 기반서는 행정청이 해주기 때문에 5가지 방법 중에서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랑 그렇지 않은 반쪽에는 나머지 방법으로 할 때랑 이렇게 반쪽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반쪽짜리 방법으로 한다면 정부에서는 주로 시장은수가 한다. 행정청 중에서 시장은수가 직접 할 때는 아무 동의요건 자체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혼자서 묵묵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수가 해야 될 일을 토지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에게 시장은수가 맡길 때는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맡긴다. 이렇게 동의요건이 달라지거든요. 반쪽짜리 방법에 하는 나머지 방식에서는 시장은수가 하든 주택공사를 시키든 아니면 여기만 나오는 특수법인을 시키든 요거는 시장은수가 단독으로 할 때 주택공사가 단독으로 할 때 특수법인 단독으로 할 때 얘긴데 여기다가 공동시행을 시키든 요 사람들과 요 사람들을 공동시행을 시키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여기에는 처음부터 여기에 특유한 동의요건이 따로 있잖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 동의요건 자체가 요거는 단독으로 시장은수가 나설 때 이 차이점이에요. 반쪽짜리 방법으로 한다면 시장은수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거든. 반쪽짜리 방법이 아니라면 시장은수 할 때 포함해서 다 이 특이한 동의요건에 따라가고 이 동의에 대한 예외도 있어요. 뭐 예외도 있지만
천지지변 등이 있으면 요거 다 생략할 수 있고 요것만 생략할 수 있는 것 중에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 등이다. 그럴 때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자, 우리 여기라면 아유 요것 때문에 좀 그렇게 됐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단독 시행하는 건데 요 사람이 누구랑 공동시행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요것도 조합이 누구랑 공동시행을 하려고 한다라면 동의요건은 다 과반수동이에요. 여기라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조합이 한다. 조합원 과반수동의 여기도 조합원 과반수동의를 얻어서 누구랑 공동시행을 한다. 여기서도 공공에 해당하는 시장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은 누구나 공동시행자로 다 됩니다. 주택공사 등 다 돼요. 쓸 필요도 없어 사실.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민간 출신도 여기든 옛날에는 안 되다 다 되니까. 결국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단독 시행자가 되는 거 이 구조 잘 살피시고, 만약에 공동시행 얘기를 한다면 공동시행 얘기는 지금까지는 잘 안 나왔어요. 지문에 등장할 수는 있지만 공동시행을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원래 공동시행을 한다면 예전에는 글쎄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등과도 요 민간인이 이 건설업자 등록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 재건축은 안 됐던 적이 있어. 그걸 물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된다 말이에요. 재건축에서. 그러니까 누구랑 공동시행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서 동의요건 정도만 보시되 공동시행할 때 동의요건이라면 과반수동의로 원래는 충분한 거예요. 단독 시행할 때랑 누구랑 공동 시행한다고 해서 시행자 지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할 뿐이에요. 반만 넘는 사람 동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센 동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배제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이렇게 느낌 잡으시되, 아예 여기는 공동시행이 당연히 없고 개선사업에서는 반쪽짜리 할 때는 간단한 사업인데 시장소가 뭐 누구랑 같이 합니까? 유일하게 없다는 것이고, 공동시행이 있을 때도 여기 동의요건은 공동시행 하더라도 이게 동의요건이 되잖아. 아예 표정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심각해질 만큼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랑 비교하면 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공동시행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은 과반수로 보시면 되는데 달동네가 특이하죠. 달동네는 여기서 반쪽짜리가 아닌 곳에서 단독으로 하든 공동시행을 맡기든 다 여기 특유한 토지소유자 3분의 세입자 과반수지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 차이점 하나만 아시면 된다고. 그 얘기가 여기 이제 그게 나와 있어요. 자,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 우리 개선사업이면은 벌써 손표시에 민간인 안 된다라는 표시 붙어 있잖아요. 이 사람 아예 안 돼. 그래서 이것도 둘로 나누고 있죠. 반쪽짜리 방법이면 시장운수 등이 시행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죠. 그런데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려는 이 경우에만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다. 동의요건이. 그리고 여기에만 유일하게 공동시행이 없어요. 워낙 간단한 것이라 공동시행이 없어. 혼자 하면 충분히 남아. 요거는 공동시행이 유일하게 없다는 경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처분으로 공급하는 방법, 반쪽짜리가 아닌 나머지 방법이죠. 이때는 기업번이 단독이고 니은번이 공동시행이 돼 있는데 동의요건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정비예정구간의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요거를 적어놨잖아. 요거는 글쎄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공동시행도 여기 특이하잖아. 기업번에 이 동의를 얻어서 기업번의 시장허수의 직접 시행, 이거 시장허수의 단독 시행이죠? 아니면 시장허수가 토지주택공사나 특수법인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거 단독 시행이잖아. 여기 특수법인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하려고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설립한 법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은번이나 시장허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 특수법인과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공동으로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공동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동의는 아까 특수한 동의요건이 따로 적용된다는 얘기고, 반면에 재개발사업 보면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 둘 다 단독 시행이 되는 건데 토지소유가 될 때는 그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만 한정이 돼 있고요. 2번이 공동시행이죠.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잖아요. 여기는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허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나 등수사 공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재건축을 하면 조합만 단독 시행이지 토지용 소유자가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고, 이때도 조합이 공동 시행할 때는 재개발과 똑같이 조합은 과반성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등 외에 건설업자 등수사, 옛날엔 몇 년 전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다 되잖아 여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요거는 따로 제가 했고, 이제부터 12번부터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지는, 이거를 점심 먹은 이후에 한 달이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저런과 싸움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12번 얘기가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의 비교 아닙니까? 이게 공포에 나오는 세 가지 조합이고, 이 12번에서만 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각각의 조합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게 세 문제라면 이 12번 자체가 농지법 전체보다 농지법이 1.5배라는 거예요. 근데 농지법에서 제가 두 문제 나올 때 한 문제만 맞춰도 된다 그랬죠? 한 문제 어려운 거 틀려도 된다 그랬죠? 그럼 맞춰야 될 걸 생각하세요. 그런데 조합에 나오는 건 다 맞춰야 돼. 그럼 조합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금 이 12번과 12번 얘기만 하더라도 이게 한 2페이지 반이죠, 그죠? 2페이지 반에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농지법의 3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만, 요것만 하면 다 맞출 수 있게는 다 돼 있어요. 이 조합이 헷갈리면 안 돼, 절대. 준비됐습니까, 이제? 호흡 좀 가다듬고 평소 이거 잘 보세요. 네. 자, 우리 조합은 세 군데서 나옵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거 요거 개발조합, 정비조합. 그래 주택법에 나오는 조합, 주택법상 조합. 이 세 군데서 나오잖아. 주택조합이죠. 이 둘이 성격이 같아요. 성격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 이 둘이 성격이 같고 여기는 성격이 전혀 달라. 성격부터 봅시다. 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순서로 돼 있는데, 성격을 보시면은 도시개발과 정비조합은 모아놨잖아요. 법인입니다. 정확하게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 규정된 거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니까 민법중, 사단이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이 얘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걸 법인이라고 보면 틀려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은 여기든 이걸 조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지금 시행자로서 조합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시행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법인으로 봐야, 권리능력자로 봐야 조합의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자가 아니죠. 조합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법인으로 본다.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왜 법인으로 안 보느냐? 볼 필요가 없지. 자, 여기서 우리 항상 쓰는 말 있잖아. 여기서 이 조합은 민간인으로서 주택법에서는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을 해야만 되는데, 이 조합이 그쪽의 전문가인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만약에 조합이 등록사랑 공동으로 한다면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 생각나시죠?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니까 등록사업자 이름으로 하면 되지 조합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네요. 만약에 조합이 단독으로 한다면 등록을 해야만 되죠? 그럼 등록하는 순간에는 조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등록하는 순간에 등록사업자가 돼버리죠? 등록사업자는 원래 권리능력자거든. 등록사업자 자체가. 그러니까 조합은 따로 권리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항상 단독으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단독으로 하더라도 그냥은 못하고 등록을 해야만 되고, 그럼 등록사업자를 하면 되고, 공동으로 한다면 등록자에게 일을 맡기니까 조합 법인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약속에서 정관이라는 말을 쓰죠? 여기다 정관을 작성한다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정관 작성에 설립인가 신청, 여긴 정관이라는 말 안 써요. 그리고 법인의 특징이
행정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서 성립되는 게 아니죠. 설립 등기를 해야만 반드시 성립한다는 건 법인의 고유 특성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설립 인가 받고 나서 등기를 해야 성립이 돼. 그런데 여기서는 등기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행정청의 설립 인가 받는 것으로 성립이 되겠네요. 법인이 아니니까. 이런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둘, 여기는 세 가지가 있잖아. 세 가지.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런데 이거는 내 집 마련이 목적이고 이거는 리모델링이 전제이기 때문에 같은 주택조합으로도 이 둘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랬죠? 저기는 하나고 여기는 재개발이 원칙, 재건축이 예외. 그래서 이것이 저쪽과 비슷하고 특히 이거는 예외적으로 약간 차이가 생겨요. 여기는 셋인데 이렇게 차이가 존재하잖아. 항상 마련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건설받은 주택을 조합원들이 공급받는 걸 전제로 해야 건설해서 공급받아야 마련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셋에 공통되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여기에만 적용되고 여기는 건설 공급에 관련 없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 점에서 차이가 생기죠? 전체적인 틀이. 갑자기 경직돼 있네. 얼굴이 경직돼 있네. 응? 다 수탁했던 얘기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거 지금 이거 많아서 보이고 이거 다도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긴장돼서 그랬죠.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기억해 지금. 다 기억한다니까요? 물어보면? 못 믿어요? 테스트 해볼까요? 아니,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그 성격부터 파악을 해줘요. 종류 보세요. 개발조합은 도시개발조합 하나만, 정비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조합 둘, 주택조합에서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 거.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성립 단계는 이제 성립 단계를 한번 봅시다. 개발조합부터. 도시개발조합은 1번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이렇게 정관이라는 말을 쓰잖아. 정관을 작성하여 법인이니까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는 취진원회가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그리고 여기는 토지 소유자만이지 토지 등 하면 틀리죠? 이거를 지금 조합 설립 단계 조합은 하도 많이 묻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더 세세하게 해야 돼요. 이거 토지 등 하면 틀립니다. 토지 소유자만이고 환지에서만 조합은 시행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도시개발조합은 땅과 땅을 바꿔주는 환지에서만. 그래서 토지 소유자만 7인 이상이 이게 황야의 7인 했던 거잖아. 황야의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설립인가를 받는 겁니다. 제가 개발부서는 환지기 인가권자 하나 빼놓고 다 구역의 지정권자가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지정권자. 이거를 뭐 토지유지를 바꾼 적도 있고 7인 이상을 바꾼 적도 있고 여기 지정권자 대신에 국장 집어넣어서 최근엔 틀리게 한 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개발부서 행정처는 다 뒤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만 보시면 돼. 예. 그리고 이때 인가동의도 유명하잖아요. 일단 7인 이상이 신청하기 때문에 설립인가동의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이게 제가 개발법에서는 동의 요건할 때 일반 동의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게 보통 동의라고 했던. 보통 동의라고 했던. 와주 와 또는이 아니고 와입니다. 두 동의 다 갖춰야 돼요. 이거는 뭐 개발법 정비법에서 나오는 동의 요건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두 동의 다 갖춰야 돼요. 여기서 그 얘기를 내가 여기다 안 적어놨나? 나중에 할 때나 나오는 건가? 자, 우리 여러분 여기서 그 동의요건 할 때 뭐 상식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에서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 할 때 여기 면적 따질 때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이죠. 국구조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죠? 국구조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되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이렇게 나중에 하잖아. 동의 순서가 포함이죠. 그리고 사람수 계산할 때도 뭐 공유자라면은 대표자 한 명으로 계산하고 구분 소유자는 단독 소유자가 각각을 본다. 이런 얘기들도 당연히 있는 얘기고 유망한 얘기잖아.
그리고 이번에 법인의 성격 때문에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인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법인의 특징 설립인가 받고 나서 30일 내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법인의 특징이. 이런 얘기가 정비법도 한번 보세요. 이제 비교해서 봅니다. 우리 정비조합을 보시면 여기는 아까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인가진청 들어가는 거예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잖아. 근데 이 추진위원회도 뒤에서 좀 더 정확하게 적어놨지만 일단 추진위원회 자체는 옆이랑 비교해보라고 같이 적어놨거든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인가 신청할 수가 7인, 여기는 추진위가 신청하는데 추진위 위원 수가 5인. 이 중에서 그쪽에 황야의 7인. 그래서 구별했던 거예요. 정비사업은 황야에서 할 수가 없거든. 이미 개발된 추상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인 이상이고, 그리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만들어집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처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라면 최소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동의 필요 없어. 과반수 동의. 그리고 시장은수 승인 얻음 완성이 된다라고 했던 이런 추진위원회가 정관 등을 역시 첨부하여 정관 등에 대해서 시장은수 등의 인가. 정비법이니까 조합설립인가는 누구의 인가? 시장은수 등. 정비법에서는 정비기본계획, 특광시장,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광시장은수 둘 빼놓고 다 시장은수니까 다 뒤에는 정리가 돼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온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 그 부분 비교해 보시라고 한 겁니다. 개발법이라면 같은 조합이라도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정비법이라면 시장은수의 인가. 인가 동의 역시 중요하겠죠. 근데 인가 동의 중요한데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나눠지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질 뿐이지. 자, 아까 개발조합에서는 면적부터 먼저 나오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인데 여기라면은 반대예요, 반대. 사람 수 동의가 먼저 나오고 면적이 뒤에 나오는데 이 순서를 바꿔내진 않으니까. 자, 토중 소유자 얼마, 면적 얼마, 이 순서로 하되 재개발의 물이 생각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431 동의, 카운트다운 동의, 431 동의 있잖아. 재건축이 복잡하죠? 재건축은 단지 안의 구조랑 주택단지 밖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지 안과 단지 밖 따로 나누되 단지 안이라면 단지 전체의 사람수 면적 그리고 동별 사람수 면적을 따집니다. 단지 전체라면 얼마가 돼요? 4343. 동별론 간단한 소유자 과반수고 단지 밖이면 4332로 딱 맞추는 중요한 여러 번 나왔던 거 이거 많지만 자꾸 이거 보시면서 나중에도 반복을 해보세요. 자, 인가동의 보세요. A반의 재개발 사업의 조합이라면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2분의 1 4, 3, 2, 1 카운트 동인데 재건축사업이라면 단지 안에서는 각 동별 동이 먼저 나오죠. 복리시설은 복리를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요. 동 중에서도 구분 소유자가 5 이하 작은 것은 동요권 자체가 필요 없어요. 너무 작고요. 제외고 오히려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로 충분해요. 단지 전체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4343 동인데 단지 전체에서는 그 어려운 요건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동별 동요건이 너무 세면은 어느 한 동에서 극단적으로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를 막으려고 동별 동의는 소유자 과반수로 낮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에서 4343 동별 과반수 그 아래 단지 바뀌면 43 면적 32 43 32로 이제 마침을 찍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만들 때 동의 요건인데요. 10번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별도의 동의. 항상 어떤 것을 변경한다면 같은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같은 절차를. 그런데 이거는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게 특이하다. 인가받은 것을 바꾸니까 인가는 똑같은데 원래 동의 요건도 같아야 되거든요. 동의 요건이 달라지는 게 여기서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은수의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시장은 자, 지금
지금 앞에서 본 거는 431, 433 따서 보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권이거든요. 설립인가 신청할 정관 등에 대해서 그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고 나서 이 정관을 변경할 때 얘기해요. 변경한다는 기본적으로 같은 인가를 받는 건 똑같은데 같은 동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변경할 때니까 아까는 만들기 전이고 이건 만들어진 상태에서 변경할 때니까 아까처럼 따로 토용수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때는 만들어졌으니까 총회에서만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총회에서. 그런데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이따 또 나와 있지만 총회에서 의결할 때 제일 센 동의 요건이 3분의 2밖에 없거든. 그래서 아까 인가신청서 동의 요건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총회라면은 조합에서 정비조합에서 총회라면 출석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따로 나오죠? 적을 필요는 없어. 뒤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 중에 일부가 미리 나왔으니까 하는 거. 그런데 생각나세요? 출석 정족수라면은 조합원들이 대리권 갖고 출석하는 것 이런 거 아니. 서면 출석이 아니고 직접 출석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얼마? 원칙이 몇 프로? 이럴 땐 나랑 저랑 눈 마주치고 싶지 않죠? 몇 프로? 50%. 아이고. 출석 정족수예요, 지금. 출석. 그냥 제가 할게요. 10%. 직접 출석은 힘들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직접 총회장에 더운 날 가겠습니까? 10%란 말이야, 10%. 그런데 이제 좀 더 중요한 총회 할 때가 20%가 되는 거지. 이건 여기도 비슷해, 여기도 주택법에서도. 응? 자, 이렇게 출석한 거 전제해서 이제 의결 정족수를 한다면 보통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하잖아.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가 보통 의결이죠? 총회에서. 근데 이게 그런데 센 것이 과반수 찬성이잖아. 과반수 찬성이라는 게 제적 과반수죠? 이거 자체가 센 거예요. 제일 센 게, 이 중에서도 제일 센 게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잖아. 제적이라는 말은 제가 편의상 붙였고. 그래서 이따 보시면 총회에서 출석은 10% 이상의 직접 출석, 중요한 것은 20% 출석 예외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원칙인데 거기에 대한 센 것이 과반수 찬성이 센 건데 제일 센 게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여기서도 만들 때랑 달리 만들어진 상태에서 정관을 변경한다 그러면은 인가는 또 인가인데 이게 정관 변경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가 역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이게 총회에서는 제일 센 동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도 항상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은 그런 인가 필요 없다 하는 건 다 똑같다 그랬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도 필요 없고 인가도 필요 없어요. 신고로 충분한 겁니다. 인가 없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 뭐가 경미한지는 느낌 잡으시면 된다 그랬고 2번 똑같지 않습니까? 1번은 복잡했지만 2번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그라미 1번의 인가동의에서도 A, B번 숫자를 주로 물었지만 C번 같은 경우가 최근까지도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립 인가받는 사항을 변경할 때 등록권 별도로.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똑같죠.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서 등기해야 성립한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옆에 주택조합에서 조합을 물어본다면 없어요. 여기는 설립인가 원칙. 등기는 아예 없어. 어디 찾아도 아예 없어요. 예외 설립신고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등기는 아예 없잖아. 자, 원칙은 설립인가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인가로 성립하고 누구에게 설립인가를 받느냐? 시장문수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대요. 주택조합은 나중에 등록할 때만 국장 찾아가서 어렵게 등록하지 주택조합인 상태에서는 혼자서 아직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시장문수 구청장에게 인가받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가권자는 시장문수 구청장이고 이 세 가지 조합이 다 그래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셋 다 설립인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로 설립 신고되는 것은 직장조합 중에서 한 종류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다 생각나실 겁니다. 이게 우리 직장조합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라면은
오지에 우리 공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죠? 여기 와서 근무만 하면 당신네 짓지 않아도 나라가 지어서 당신에게 우선 공급해 줄 되겠다. 그래서 국가 등이 지은 국민주택을 본인이 건설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국가 지은 국민주택을 단순히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직장조합. 이건 지역이나 리모델링이 될 수가 없죠. 공공사업에서 일하러 온 직장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장조합 중에서 다른 얘기 없으면 인가. 만약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요 말이 붙었을 때만 신고. 본인이 지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직장조합을 설립하고자 시장에서의 신고, 유일한 신고, 직장은 둘로 나눠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없잖아요. 이제 법인이든 뭐든 이런 얘기 없거든요. 여기서 있는 얘기는, 여기만 있는 얘기가 지역과 직장조합 인가시 제출 서류와 그 아래 리모델링 조합 인가시 제출 서류 구별하는 문제가 여기서 가끔 나오잖아. 그거를 써는 것이고, 이것도 여기에 있는 것만 아시면 돼. 여기에 없는 것은 세 가지 법에 다 공통되는 것이라 내용 알 필요도 없고, 요거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문제 나오는 형태가, 예를 들어 지역과 직장조합 인가시 제출 서류라면 지역과 직장조합 인가시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 해서 리모델링이 나오는 제출 서류 하나 집어넣어서 찾게 하는, 반대는 반대로. 그런데 지역과 직장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즉 리모델링이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가 여기만 나와 있는 얘기예요. 글쎄, 여기 있는 건 자꾸 하여튼 외울 필요는 없어. 다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지역과 직장조합 설립인가 신청 제출 서류 중에서는 이게 이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한다니까요. 건설을 하려면 먼저 건설할 땅이 있어야 되죠. 건설할 땅을 확보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물론 이 사업 주체가 나중에 사업 승인 신청 들어가기 전까지 100% 다 확보하면 되는 게 원칙이지만, 적어도 조합 만들 때도 전혀 땅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라면 사기성으로 보는 거예요. 사기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지역과 직장은 이거 새로운 조합원만 모집해서 하는데 땅에 대한 어떤 게 전혀 없다라면, 안 그래도 여기 사기 피해가 많은 곳인데 80% 이상 해서 80%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80% 이상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 승낙서는 최소 갖춰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땅에 대한 사용 전혀 필요가 없죠. 제가 보통 리모델링 할 때는 기존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증축하거나 멋지게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예외적으로 세대를 증가용이 있다더라도, 예외적으로 세대를 증가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현상이죠? 그것만 건설 파트라고 했잖아. 땅은 필요 없어요. 그거를 가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세대 증가용만큼은 새로 지어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이지만 땅은 필요 없어요. 세대 증가가 아니라면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대로 할 뿐이고, 세대 증가 있다 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직으로 올리기도 하고 수평으로 늘리기도 하고 새로운 곳도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짓거든요. 아무리 예외까지 포함해도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용승낙서는 여기만 있는 얘기지 여기는 없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고 리모델링 조합에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 같아서 물었던. 자,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의 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여기만 있는 특징이, 전체 리모델링 시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동만 리모델링에서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조합을 만든다면 전체의 3분의 2 동별로는 과반수 동의,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 동에 대해서만 조합 만들겠죠. 동에 대해서 3분의 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유지가 돼요. 단지 전체라면 단지 전체의 3분의 2 동별 과반수, 동만 한다면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이 결의, 이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결의사라고 보시면 돼. 인가 동의로 보시면 돼. 이건 여기만 있는 얘기예요. 자, 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건 느낌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일단 저 두 성격과 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 통해서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 셋에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만 있는 얘기랑 여기만 있는 얘기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 주택적을 분석해보면 저쪽의 개발조합, 정비조합과 성격이 같은 게, 성격은 완전히 다르긴 다르지만 틀이 서로 비슷한 게 어디예요? 저 두 조합과 틀이 비슷한 게 이거라 말이야. 이거는 완전히 달라. 저쪽과 완전히 달라.
저긴 조합 누가 만들어요? 조합원이 누가 돼 주로? 토지 소유자. 좀 이따 나오잖아. 여긴 누가 돼요? 토지 등 소유자. 여기는 누가 돼요? 공동주택의 소유자. 여긴 소유자가 돼요? 안 소유 없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저쪽과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소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과 직장할 때는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한단 말이에요. 기존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건설 공업을 전제로 한다니까, 여기는. 그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이렇게 드문가?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기존에 소유자를 전제로 해서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새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기존 소유자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조합 만들기 위해서 소수가 동의하면 안 되죠? 일정 동의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얼마였어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여기는 총수 기준으로 재개발이라면 431. 재건처럼 단지 안에서는 43, 동별, 과반수, 단지 밖에서는 433이었죠. 여기라면은 단지 전체에서는 3분의 2, 동별, 과반수, 동만 한다면 동의 3분의 2. 3분의 2가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것이 같은 구조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지금 얘기한 것이 바로 그 동의 요건이 저기 설립인가 동의랑 같은 동의 요건이라고. 여기는 3분의 2가 전제되어 있잖아. 아직 이건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 그러나 저쪽과 같은 취지가 되는 거야. 그 대신 여긴 그러면은 기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명 동의를 받아서 만든다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는 새로 모집하니까 어차피 조합원이 될 사람이 뜻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긴 기존 소유자 중에서 찾는 것이라 동의 요건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죠? 이쪽 구조랑 같죠? 그래서 이게 여기만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할 때는 여기만 특이한 얘기해서 스트레스가 상관없이 여기가 특이한 얘기가 새 거를 해서는 안 된다. 리모델링 하려면 적어도 리모델링 할 만한 기간이 지나야 된다. 여기 리모델링은 두 가지죠. 대수선형, 증축형. 대수선이 된다면 최소 몇 년이 지나야지 가능해요? 10년. 일부 증축한 리모델링이면 15년. 그 얘기가 여기 있잖아 또. 거기다 플러스로 있는 게 10년 이상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런데 10년 이상에는 괄호 속에 증축은 15년 이상 경과.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현 그대로 써놓은 건데, 그러면 결국 대수선을 통해서 할 때가 10년.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할 때가 15년. 이거는 역시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지.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걸 구별하셔야 돼요. 차이점. 자, 이게 만들 때 얘기였어요. 그럼 그 밑에 보세요. 이제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 만들었으면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를 보셔야지. 조합원이 또 누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임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조합원이 가장 기본이에요. 조합원이 되어야 물건 받으니까. 자, 도시개발부터 제가 보는 이런 식으로 한번 구별해 보시면 돼. 같은 조합원끼리 한번 비교해 보자. 자, 개발법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동의 여부 불문이다. 여러분, 구역 바뀌면 당연히 안 되고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개발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 설립에 찬성, 반대 상관없다 그랬죠? 거주 여부 상관없어요. 범죄자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도 됩니까? 미성년자 된다 그랬어요? 비성년 의견에, 피한정 의견에 다 돼. 임원의 결격사유처럼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우리 여기는 하늘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해주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조합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과는 이제 조합원이 되면 이제 조합에서 총회 등을 할 때 결의할 때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 1인 1표를 가진다 그랬죠? 요거를 면적에 비례하여 가진다면 틀린다 그랬죠? 면적에 비례한다 그럼 면적 크기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제가 밑줄을 쫙 그는 거라고. 근데 평등한 의결권이지만 다른 사람의 의결권을 승계하면은 몇 표를 행사할 수도 예외적으로 있다 그랬죠?
의결권 승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만 다른 조합원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다른 조합원의 권을 승계하려면 그자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아야 돼요. 일부만 이전받아서는 나머지 일부는 그 사람이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부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면적에 관계없이 의권을 행사하겠죠. 그래서 의권을 승계하려면 전부를 이전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자 여기서는 별로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옆에만 해도 또 한참 많잖아. 정비조합 장개발법 정비조합 항상 하는 얘기지만 6문제 똑같이 출제된다는 게 참 어불성설이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것도 내용이 많은데, 자 이제 정비조합 봅시다.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는 거잖아. 내가 등에다가 밑줄 촥 끊었잖아. 토지, 아까 배웠던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둘로 나눠지는데 제가 재건축에 예외를 했잖아요. 재개발이 보통의 정비사고, 그래서 재개발이 아까랑 같은 구조예요. 개발법처럼. 재개발이면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당해적이 되는 거예요. 개발조합과 같은 구조잖아. 동의 여부, 불문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죠? 역시 동의 여부, 거주 여부 다 상관없어. 결격 사유도 없고 똑같은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아까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 당연 조합이 돼. 무조건. 그런데 재건축이 예의잖아.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가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된다는 게 차이점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조합, 정비조합이 서로 비슷한데 재건축이 특이한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되지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안 된다는 거, 안 되기 때문에 이따 매도 청구 파트에서 모아놨습니다만, 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만 매도 청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따가 보시면 정비법에서 하나, 매도 청구, 건축법에서 하나, 주택법에서 3개, 이렇게 5가지가 나오거든요. 정비사업 매도 청구는 어느 사업에서만? 재건축에서. 재건축에서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 물건,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의 물건, 처음부터 토지소유가 아닌 자거나 토지소유자 저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이자의 물건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자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따로 사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비싸게 달라를 때 대비해서.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매도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건축에서 동의한 사람만 되기 때문에 재건축에서는 매도 청구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만 있는 얘기가 3번 얘기도 있고 그 아래 얘기도 있는데, 3번에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대표자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기업번에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 여러분 원래 개발법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고, 공유자도 분명히 소유자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어도 그냥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다 조합원으로 봐요. 개발법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뭐 임원 될 거 막 이런 거 대의원에 막 하고 그럴 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 세밀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궁금할까 봐. 안 궁금해? 아니 거기서는 개발법에서는 어차피 공유자 포함해서 다 조합원이 돼요. 그런데 의결권 행사할 때는 공유자 중에서 대표자 한 명만 뽑아서 그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결권을 가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공유자를 다 조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공유하고 있다면 대표자 한 명만 조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조합원 중에서 뭐 임원 선임된다 이러면 되지,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용은 똑같은 건데. 안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뭐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여기는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처음부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니은 대급번이 특이한 거 아닙니까? 니은번은 여러 명의 토지동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그리고 괄호 속에 예우가 쭉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충분하잖아. 자, 정비조합에서는 각각의 토지동 소유자, 공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표자 한 명이고,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세대에 산다라면, 1세대에 속한다라면 대표자 한 명만 조합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분명히 주민등록을 옮겨서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은 한 세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세대를 분리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잘 분리를 해야지
각각이 조합으로 인정받아. 어느 뭐 전까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때 전까지 분리를 해야 각각을 조합으로 인정받습니까? 설립인가 전? 설립인가 전? 후? 전? 자, 우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물론 정비법에서 등기해야 성립이 됩니다만 설립인가를 통과했다는 게 완전히 아직 형식적으로 등기를 못 받았을 뿐이지 조합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이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돼. 이 정도면 할 만에 대해서 설립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도 조합원 수가 함부로 늘어날 수 있다면 사업성이 악화돼서 소유자 조합원 챙겨주다가 사업성이 악화돼서 사업 못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조합원 수는 특정돼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제가 그런 느낌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 말이요 한 세대에 속하고 한 명을 인정해 한 명 이걸 토대로 해서 조합원 수가 확정이 됐는데 설립인가 이후에 막 주민들도 옮기는 바람에 막 그냥 각각 막 늘어나게 되면 사업성이 악화돼서 사업 못하거든. 그래서 분리하더라도 언제 분리하라 했어요? 조합 설립인가 받기 전에 분리하면 상관없단 말이야. 그럼 각각을 조합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만약에 분리했다면 분리했어도 세대는 분리가 돼. 그러나 분리를 인정 안 해. 한 세대로 봐서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합니다. 설립인가 전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 얘기고 설립인가 전에 분리를 했다 하더라도 설립인가 전에 분리를 하면 각각의 조합으로 인정받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꼭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경우예요? 설립인가 전에 분리했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항상 같이 살아야 된다. 아무리 분리해도 소용없어. 배우자. 또 자식 중에서 19세 미만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리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결혼하면 성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미혼이면서 동시에 미성년 몇 살? 19세 미만인 직계 비속이에요. 조카 같은 반계 비속 아니고 이건 부모 벌써 살아야 된다. 이거는 소용없어요. 무조건 세대를 분리해도 한 세대를 인정받아요. 여러분들 자식 중에서 미혼이면서 19세 미만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분리해도 여기서 당사자가 있어 소용없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반대로 이 경우가 특수한 경우라면 무조건 각자 인정 못 받는 경우라면은 설립인가 이후에는 분리되면 분리해도 소용없다고 했는데 반대로 오히려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했더라도 항상 대표자 한 명으로 안 보고 각자가 조합으로 인정받는 반대 경우가 있어요. 아까랑 반대로 보시면 돼. 아까는 무조건 분리해도 인정 못 받아. 여기는 언제 분리해도 인정받아. 어떤 경우예요? 혼인의 반대 이혼한 경우. 이혼한 경우는 무조건 시기에 상관없이 당연히 그 사람과 같은 취급받으면 안 되지. 이혼한 사람과. 이혼. 또 자식 중에서는 19세 이상 자녀. 19세 이상 자녀가 돼서도 계속 같이 살겠다고 있으면 안 돼요. 분가를 할 때 얘기야. 분가를 할 때. 그러면 2번은 다 해결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로 다 풀었어요. 다 된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 한 겁니다. 그 아래 디귿번에 조합 설립인가 후에 역시 아까랑 같은 취지란 말이에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다.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토지,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어. 원래 그 사람 한 명만 조합원인데 소유자로서 설립인가 이후에 이거를 각각의 땅을 각각의 건축물을 다른 사람이 취득을 해서 각각 독립된 소유자가 됐다 하더라도 설립인가 이후에 여러 사람이 됐다. 그러면 설립인가 전이면 각각을 조합으로 보겠습니다만 설립인가 이후에는 소유자 수가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대표자 한 명만 조합으로 보겠다. 같은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전후 잘 따져주셔야 되고요. 보세요. 여기 와서 지금 3교시에서 그냥 진도가 확 느려졌잖아, 지금. 벌써 쉬는 시간 됐어, 이제. 깜짝 놀랐죠?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자, 10분 쉰 다음에 1시간 더 하고, 정신 먹으러 갑시다.